안녕하세요. 박통 뉴스의 박통입니다. 2019년 8월 13일 박통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광복절 특집 때문에 축덕 이야기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잠시 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박통 뉴스는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역사입니다. 통통 세계사에서는 코르테스와 아스테카 문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파원 늑보에서는 제가 연해주에 직접 가서 방송합니다. 방구석 TV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박통생 칼럼을 특별히 방송합니다. 광복과 통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르테스가 이끄는 500명의 에스파냐군이 인구 500만의 대제국 아스테카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상륙한 후 2년 만인 1521년 8월 13일에 식민지 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제국의 아메리카 진출은 이 지역 인구의 95%를 사망하게 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은 왜군을 한산도에 유인하여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조선의 전함 손실은 없었고 전사는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왜군은 47척에 침몰하였으며 7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산대첩은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로히토가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하여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비인간적인 행위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종전선언은 변명일 뿐 사실상의 항복선언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일제강점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찰리 채플이 제작, 각본, 연출, 주연한 영화 골드러시가 개봉되었습니다. 골드러시는 금강을 찾아 나선 채플린이 금강도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난다는 해피엔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 찰리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구두를 요리하는 장면은 1920년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제12회 베를린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였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이날 경기에서 9초 5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9초 58은 세계 신기록이며 인류 최초로 마의 벽인 9초 6을 돌파한 쾌거입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경제협력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별의 삶이
통통세계사입니다. 통통세계사는 박통샘의 주간 뉴스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시간과 공간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1521년 8월 13일 멕시코로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는요, 코르테스와 아스테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자, 아스테카 문명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그 전에 있었던 마야 문명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야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이 유카탄 반도라고 그래요. 크게 보면 이 위로 가면 미국 쪽이고요, 여기가 멕시코 쪽이고요, 이 밑으로 가면 브라질이 있는 남미가 되죠. 그래서 이 유카탄 반도에서 발생한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요, 14세기 정도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멕시코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합니다. 아스테카 제국은 물론 아스테카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 있는 테노치틀란이 가장 센 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마치 중국 같은 느낌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동그라미는 몇 개 없지만 20개 정도, 20여 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바치는 거죠. 여기에 가장 불만을 가졌던 나라가 틀라스칼라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아스테카 제국은 사실상 테노치틀란이고요.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유지됐던 나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스테카 제국의 중심인 테노치티틀란을 보죠. 지금은 이 지역이 멕시코시티가 됩니다. 어쨌든 이 테노치틀란은 이 호수 위에 세워진, 놀랍습니다, 인공섬이에요. 사람이 섬으로 만들어서 그 시기에 인공섬에서 도시가 발전하는데요, 자그마치 그 도시에 얼마가 사냐면 30만 명이 살아요. 당시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도요 30만 명이 안 됐어요. 뭐 한 10만 명 내외라고 하죠. 자, 어쨌든 그 30만의 인구가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 도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테노치티틀란의 시장이에요. 제가 그쪽의 문헌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30만 중에 이 시장으로 쇼핑하러 나오는 사람이 대략 6만 명이 된대요. 6만에서 8만 명 사이.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시장을 천국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지름신이 강림한 것 같아.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여기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피라미드 신전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신전이라는 것은 인신공양을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인신공양이 왜 필요하냐면 이 지역은 가끔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존재해요, 그 주변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신께 잘못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면 사람을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그 주변국에, 제후국이죠, 20개, 거기서 젊은 사람들을 한 20, 30명 뽑아다가 이렇게 죽이고 심장을 꺼내서 하나 딱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후국에서는 이 인신공양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아스테카 문명이 깨지고 아스테카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는요, 에스파냐의 하급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지원해서 이쪽으로 파견이 됩니다. 쿠바 지역으로요. 그런데 이 코르테스의 집안은요,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한 집안이 됩니다.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문명을 파괴했어요. 정복했고요. 자, 이 코르테스가 아스테크를 정복하면서 막대한 금광을 벌어들였다 소문이 퍼지니까요, 그의 육촌 동생인 피사로가 또 가서 잉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에 의해서 결국은 아메리카의 문명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제 그 코르테스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이제 쿠바로 파견이 되고요. 그의 상관은 벨라스케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도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 착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르테스는 5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서 여기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으로 진출해서요. 베라크루즈라는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틀라스클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을 얼뜻 했는데 아스테카에서 테노치티틀란과 이렇게 대립적인 나라예요.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자신 밑에 복속시키고 결국 이 주민들을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말린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의 뭐 작은 도시국가의 공주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렸을 때는 잘 살았겠죠. 잘 배우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복이 당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인육 잡혀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주는 이곳저곳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고요.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인 말을 금세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말렌체는 지금 선물로 준 여자니까 코르테스 여자가 돼버린 거죠. 코르테스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당연히 말렌체도 가톨릭에 개종을 하고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아스테카 제국 내의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기의 중심 국가는 테노치틀란이고 거기에 대립 국가는 틀라스칼라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테노치틀란 앞에 광경을 보여줍니다. 자, 코르테스가 이미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자기 눈으로 발전된 테노치틀란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뜹니다. 완전히 금의 나라예요. 자, 결국은 코르테스는 그 나라의 몬테수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몬테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코르테스가 주변을 정복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칩니다. 만나갖고 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코르테스를 초대하고요. 당연히 그 통역으로 누가 나오냐면 말린체가 나옵니다. 몬테수마 오버액션합니다. 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요. 하얀 말을 타고 왔고 백인이고 수염이 났네요. 우리 전설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대를 해줘요. 물론 몬테수마는 코르테스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일부러 립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코르테스는 서서히 욕심을 가지면서요. 점점 그 궁궐 안에 있는 금은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요. 몬테수마 황제마저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둡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테노치틀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코르테스가 학살했거든요. 결국은 코르테스와 테노치틀란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요. 주변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그 주변국들은 인신공양 때문에 테노치틀란이 망하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었냐? 바로 코르테스를 동조한 거죠. 그래서 코르테스와 주변국 연합국과 그 다음에 테노치틀란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점차적으로 코르테스 쪽으로 유리하게 되죠. 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팀 코르테스적이에요. 제발 좀 네가 잘 싸워서 저 왼수 같은 테노치틀란 이겨다오. 이 광경은 지금 치료해주는 광경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우호적인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요 연합군과 함께 테노치티틀란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아스테카 전체를 정복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보죠. 자, 이렇게 아스테카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우선은 아스테카의 가장 중심,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건 테노치티틀란을 말합니다. 30만의 테노치티틀란이 모든 것을 독식하, 이것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코르테스는 철기를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과 종교가 연결되는데요. 저놈 백인들은 전염병이 전혀 끄떡도 안 해. 기침 하나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다 죽어가.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아스테카 문명은 멸망합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유럽인이 와서 원래 여기 한 2,500만, 아스테카가 한 500만, 그 주변까지 다 합치면 2,500명의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7만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95%가 죽어갑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유럽인에 의해서 자행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문명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라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요, 총균쇠라는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교양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안녕하세요. 특파원 늑보의 박통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특파원 늑보는 제가 해외 인문학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제작하는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광복절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8월 12일은요, 연해주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8월 26일은 우스리스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발자취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소련은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20세기의 냉전 시대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소련도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엘친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공화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세운 레닌의 동상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연해주 곳곳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모습입니다. 인구 70만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철로가 보이고 혁명광장이 멀리 보입니다. 해변 쪽의 황금빛 돔 건물은 새롭게 건축 중인 구세주 성당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을 정복하겠다는 의미에서 생긴 러시안 말입니다. 러시아는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청을 대신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고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베이징 조약이라고 합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는 지금은 연해주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러시아 국민의 75%가 신자인 정교회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근과 퇴근길에서도 성당을 들러 기도하곤 합니다. 정교회는 동방교회를 의미하는데, 동방교회는 726년 성상숭배 금지를 계기로 탄생한 동쪽 로마의 교회입니다. 서쪽 로마의 교회는 지금의 가톨릭입니다. 동방교회의 신부는 가톨릭과는 달리 신부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역입니다. 1907년 이상설과 이주는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시베리아 열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이주는 헤이그에서 자결합니다. 1936년 만국의 하늘 마라톤을 승화시킨 손기정도 시베리아 열차에 오릅니다. 손기정의 우승은 시리에 빠졌던 조선반도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무관할 것 같던 시베리아 열차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도 함께하였습니다. Они до сей поры с времен тех дальних. 일몰과 함께 밤의 야경이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독수리 전망대입니다. 키릴 형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은 메토디우스, 동생은 키릴로스입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 정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에 기독교를 전하고 러시아 알파벳을 창제합니다. 주교 서품을 받은 동생 키릴로스는 후에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독수리 전망대 앞으로는 금강만이 보입니다. 금강만은 블라디보스토크 해안을 말하는데 이 금강만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금각교입니다. 금강만이나 금각교라는 이름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금각대교에서 차용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에이펙을 준비하면서 완공된 금각교는 2.1km의 사장교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금각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련의 전설적인 잠수함 C-56은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을 격파한 영웅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성 앤드류 성당입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청년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영혼의 불꽃입니다. 이 상징물도 전몰자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이제 니콜라이 개선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저 아래로 잠수함 박물관이 보이고 그 뒤로 성 앤드류 성당이 보입니다. 성당 뒤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 봅니다. 니콜라이 개선문이 드디어 보입니다. 니콜라이 2세의 방문을 기념한 건축물입니다. 이 개선문을 지나가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 개선문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해양공원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이 지역의 군사시설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바다를 테마로 한 공원이죠. 멀리 놀이기구까지 보입니다. 디나모 경기장이 보여요. 이 경기장에서 쭉 직진해서 올라가는 거리는 아르바트 거리라고 해서요, 젊은이들의 거리고요. 그 전에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그곳이 바로 개척리 입구입니다. 개척리는 1874년에 5가구 25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요 1910년이 되면 7,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당시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구는 8만 명입니다. 자, 이렇게 개척리가 잘 크니까 러시아 정부는 배가 아팠습니다. 이 땅에 해군 기지를 이용하고 싶었죠.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북쪽으로 2km 올라가서 새로운 지역을 세우는데 여기를 신안촌이라 불러요. 자, 신안촌은 점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1915년이 되면은 10,000명을 넘어섭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는요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 기지의 메카가 돼버립니다. 대단한 지역이죠. 그러나 1937년이 되면서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죠. 중앙아시아로. 그러면서 신안촌은 폐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안촌 기념비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1999년에요. 좌측은 북한, 가운데는 남한, 오른쪽은 고려를 의미하고요. 그 밑에 작은 돌은 팔도를 의미합니다. Like a night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 정도로 올라가면 우스리스크가 나옵니다. 우스리스크는 항일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펼쳤던 지역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연해주 정착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20만 명인데 그 중에 2만 명이 우리 민족인 고려인입니다. Come fill me again. Come. If a picture paints 우수리역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를 가면 초록색 지붕의 건물이 나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입니다.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you I've come to know. If a face could launch a fire. 고려인 문화센터는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인 모금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고려인 문화센터의 역사관에는 연해주 이민 역사와 한민족 풍습에 대한 다양한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And when my love for life is running dry, you come and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고택입니다. 그는 연해주 재벌로 대저택을 소유했으나 대저택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이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I might be with you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f the world should stop revolving, spinning slowly down to 라즈돌라야 강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을 수이푼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 이 지역은 바레의 땅이었습니다. 926년 바레는 거란의 침입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강은 병사들의 피로 가득 찹니다. 슬픔도 가득 찹니다. 슬픔은 강의 이름으로 숭화됩니다. 그래서 수이푼 강이 되었습니다. 이상설 선생 유업입니다. 선생은 1909년 연해주에 들어옵니다. 당시의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메카였습니다. 선생은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재형과 함께 권업회를 설립합니다. 권업회는 대표적인 항일운동 단체였습니다. 또한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하여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조국 광복을 위해 선생의 열정적인 활동은 그의 몸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1917년 3월 2일 선생은 이곳 우스리스크에서 순국합니다. 그리고 선생의 유해는 가루가 되어 슬픈 수이푼 강에 뿌려집니다. 방구석 TV 한국사입니다. 방구석 TV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방, 지하철, 그리고 통학버스에서
편하게 보는 TV 한국사예요. 단 1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수업은 네 번째 수업 제4강이에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7세기 전반으로 가보죠. 7세기 전반의 구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위에는요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가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가 좀 비교적 친한 나라, 이것을 남북 세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서로는 여기에 신라가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는 중원, 중국이죠. 중원 세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 나중엔 당이죠. 그래서 갈등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동서 세력의 대표격인 중국 쪽, 남북 세력의 대표격인 고구려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가 통일하니까 고구려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선빵을 때려요. 그리고 수가 따다다닥 4번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4번의 싸움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살소대첩에서 뭐 대승을 거두죠.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믿을 수 없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대승을 거뒀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우선 1차적으로 중원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자, 곧 수는 우리 때문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618년에 당이 건국이 되는데 이 당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야죠. 처음엔 임약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다가 한 630년쯤 되면 이제 힘이 세져요. 그때가 정관의 치, 그러니까 정치를 잘할 때 이렇게 불러요.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데 그 치, 바로 태종, 당태종 때 전성기를 서서히 구가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고구려였던 거죠. 저 고구려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몇 차례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안시성에서 대회전을 벌입니다. 당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안시성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좁은 이렇게 길목 쪽에 요새예요. 여기서 안시성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당을 격발하죠. 이 사진의 모습처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는 수능과 관계없는 얘기도 가끔 합시다. 역사에는요 정사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야사가 있어요. 야사? 이상한 사진 말고. 아니, 너무 솔직했나 선생님이? 어쨌든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근데 정사는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뭐 기록이든 뭐든. 야사는요 반대편이에요. 학자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야. 재미있고 대신에 확인 불가능한 얘기. 이 얘기를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이 승리했다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사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냥 영화적 요소예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은 특히 영화를 막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그 선생님들 설명을 내가 봐야 뭐 어떤 한 사람만 말고 여러 사람 있어. 근데 그분들이 설명하는데 이분들 역사 공부한 분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양만춘이라는 존재는요 없어요. 언제 나오냐면 17, 18세기 뭐 이익이나 뭐 기타 등 이런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또 그 밖에 야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뭐 양만춘이 활을 쏴서 너 왼쪽 눈이 어떻게 다쳤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 알았죠? 그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안시성에서 승리를 하면서 고구려는요 이 두 전쟁의 승리에서 한반도를 막아줘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밑에서는 김춘추를 알아야 돼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죠. 외교의 달인. 김춘추 때 요 대야성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의자왕이 나오죠. 우리 의자왕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어쨌든 의자왕이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신라의 성 40개를 빼앗고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죽여버립니다. 김춘추 혼비백산합니다. 고구려로 달려가요. 우리 좀 도와줘 했는데 고구려에서 완전히 개무시. 툴툴툴툴 간신히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당태종을 가는데 이때 당태종도 역시 한 대 뚫겨 맞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태종 입장에서도 뭔가 트라우마, 아쉬움
내씨 고구려 한번 쳐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둘이 연합을 만들어요. 그게 나당 연합. 648년 당태종과 김춘추가 이제 사귀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 사귄 일들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황산벌 전투입니다. 자, 백제를 두고 신라에서는 황산벌로 들어와서 이 김유신이가 계백을 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금강하고 쪽으로 당군이 쳐들어와요. 소정방. 그래서 결국은 660년에 백제가 당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곧 이어서 고구려도요 같은 방식으로 평양선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배를 하면서 이 땅은 통일이 되는지 알았는데요, 앞불사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통일할 때 이 조건이 기분 나쁜 건데 당이 내가 고구려 대충 가져갈게. 너는 백제 가져가. 그래도 너 이익 아니냐? 물론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그럼 한민족 입장에서는 고구려 땅을 빼앗기니까 이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약속했어요. 근데 당이 잘 보니까 신라 저거 찌질한 것들이 뭐 우리 도움 받아서 통일한 거네. 에이 안 되겠어. 신라까지 쳐버리겠어. 그래서 안동 도부, 웅진, 계림을 설치하면서 한반도 지배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신라가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용맹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지키려면 전쟁밖에 없는 거죠.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들에는 신라는 대단히 싸워서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서 영적 승리를 합니다. 매수성 기벌포 싸움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열심히 싸웠죠. 승리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동아시아 쪽 얘기를 하면 그때 당은 여기뿐만 아니라 온통이 전쟁의 전선이에요. 특히 서쪽에는 토번과 싸우는데 토번이 엄청나게 20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밀려요. 그래서 군대를 뺍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유는요,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도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국 살아봅시다. 순서 백제 잡고 고구려 잡고 약간 암기할 때는 이렇게 좀 뭐 써야 돼. 매기 잡고 통일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백제 잡고 고구려 잡고 매기 잡아서 통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676년. 자, 통일한 뒤의 모습입니다. 대동강 이남으로 신라가 차지하고요. 그 위는 당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갔다면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중국 땅이 될 거예요. 다행히 최수종 아저씨가 나타나요.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바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98년에 발해를 건국하고 그 힘을 통해서 당을 몰아내서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남북조 시대, 남북국 시대 우리가 만듭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입니다. 자, 발해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발해는 굉장히 자주적 스타일이 강해요. 중국이 잘못해? 나 치겠어. 그래서 당시에 당을 쳐요. 싼둥반들 쳐가지고 전쟁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예요. 자, 그렇게 무왕 때는 관계가 이래요. 아주 주변과 뭐 발해랑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고요. 발해랑 당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왕 때는 부드러워집니다. 서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외교라는 게 영원한 적, 영원한 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친하게 지내요. 특히 문왕 때, 이때가 8세 후반이에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막 빈군과 시험 보러 가기도 하고 여기 뭐 발해관 설치가 되기도 하고 막 좋아요. 이때는 분위기가. 또 신라랑도 교역을 해요. 신라도를 설치해가지고 교역을 합니다. 문왕 때는 좋아졌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과 관계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속일본기라는 일본의 역사책 있죠. 을류년에 사발해왕 서운, 그러니까 발해왕한테 이제 편지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 읽어보면은 뭐 천황한테 문안하는데 고려국왕이 어쩌고 나와요. 그럴 때 고려국왕이라는 게 그들의 문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발해를 고려로 봤구나.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 이렇게 하나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모주림 양식인데요. 모주림 양식은 고구려의 원래 무덤 양식이에요. 그래서 천정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모를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이런 게 고구려 양식이죠. 그래서 모주림 양식 또는 이렇게 외교 문서를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무조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천황 히로히토는 적이 무고한 살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하는 것이며 일본 국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4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좌우의 분열이 시작됐고 결국 분단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분열은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사이 국제사회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가해자의 주권을 회복시킵니다. 2019년 현재 가해자는 다시 군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겐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Just like a flower when winter begins, just like a candle blown out in the wind, just like a bird that can no longer fly. I'm feeling that way sometimes. 커피 타임입니다. 오늘 커피 타임의 주제는 아스테크 문명을 파괴하고 정복한 인물을 쓰는 거예요. 네자입니다. 피사로는 아니겠죠? 네자를 여러분이 써주셔서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정답은 추첨해서 커피와 간식을 함께 나눕니다. 발표는 8월 12일입니다. 전국에 계신 박통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요.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인문학 강의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는 특파원 르뽀만 방영됩니다.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